1960년대 텅 빈 영화관에서 시작된 한 줄기 핑크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VHS 테이프를 타고 안방으로 스며들었고 연 4천억 엔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죠. 포르노의 황제라 불린 사나이가 하와이에서 체포되고 한 여성이 AV 배우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사이 일본 사회는 모자이크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강제 출연의 어둠, 법의 개혁, 그리고 AI가 가져온 새로운 위협까지. 이것은 욕망의 산업이 60년간 걸어온 길의 기록이에요. 1960년대 일본,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건 TV 안테나를 세우는 망치 소리였어요. 니폰 방송, NHK, 후지 TV가 브라운관을 점령하면서 영화관은 텅 비어갔죠. 1958년 11억 명이었던 관객 수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극장 앞 매표소에는 먼지만 쌓여갔고 배급사 간부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번져갔어요. 당시 일본 영화계는 황금기를 구가하던 참이었습니다. 구로사와 아키라가 세계 무대에서 상을 쓸어 담고 오즈 야스지로의 작품이 예술로 칭송받던 시대였죠. 하지만 예술적 명성과 흥행은 별개의 문제였어요. 가정에 TV가 보급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영화관까지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왜 돈을 내고 영화관에 가야 하나요? 안방에서 무료로 드라마를 볼 수 있는데 말이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꺼내든 카드는 TV가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것, 바로 에로티시즘이었죠. 1960년대 초반 독립 프로덕션들이 저예산 에로 영화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업계에서는 이것을 핑크 영화라고 불렀습니다. 분홍빛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그 탄생의 배경은 꽤 절박했죠. 촬영 기간 일주일, 예산은 메이저 영화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 하지만 상영관만 확보하면 수익은 확실했어요. 관객들은 TV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으니까요. 핑크 영화는 독립 프로덕션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메이저 영화사들은 체면이 있으니 쉽게 뛰어들지 못했죠. 하지만 그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보던 영화사가 있었어요. 니카스였습니다. 한때 일본 5대 영화사 중 하나였던 니카스는 1971년 11월 회사에 명운을 건 결정을 내려요. 로만 포르노 시리즈의 시작이었죠. 첫 작품의 주연은 시라카와 카즈코. 메이저 영화사가 공식적으로 성인 영화 노선을 선언한 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시리즈가 1988년까지 17년간이나 계속되었다는 점이에요. 니카스는 신인 감독들에게 두 가지 조건만 걸었습니다. 10분에 한 번 이상 노출 장면을 넣을 것, 그리고 예산을 지킬 것. 나머지는 자유였죠. 이야기, 촬영 기법, 연출 스타일, 모든 것이 감독의 재량이었어요. 이 파격적인 시스템 덕분에 후에 일본 영화계를 대표하게 될 젊은 감독들이 로만 포르노를 통해 데뷔했습니다. 성인 영화가 역설적으로 예술 영화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셈이죠. 핑크 영화와 로만 포르노, 이것이 일본 성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첫 번째 페이지였어요. 영화관에서 시작된 이 핑크빛은 곧 전혀 다른 매체를 만나 폭발적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1982년, 일본 전역의 전자제품 매장에서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VHS 비디오 레코더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건데 그 이유가 특이했죠. 사람들이 비디오 레코더를 사는 진짜 목적은 TV 프로그램 녹화가 아니었습니다. 성인 비디오를 집에서 몰래 보기 위해서였어요. 그의 한 작품이 일본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세탁소의 캔장. 제목만 보면 평범한 일상물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죠. 이 VHS 한 편이 20만 장이나 팔렸어요. 당시 VHS 한 장 가격이 10,000엔을 넘었으니 단일 타이틀로만 20억 엔이 넘는 매출을 올린 셈이었습니다. 대여점들은 이 테이프를 수십 개씩 구비해도 대기줄이 끊이지 않았죠. 세탁소의 캔장이라는 이름은 곧 일본 성인 비디오 역사의 출발점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비디오 대여점이 전국적으로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1985년까지 일본의 VHS 보급률은 40%를 돌파했습니다. 역 앞 상가, 주택가 골목, 심지어 편의점 한쪽 코너에도 성인 비디오 대여 코너가 생겨났죠. 밤이 되면 직장인들이 코트 깃을 세우고 슬쩍 들어가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어요. 플라스틱 칸막이 너머에 진열된 성인물 코너.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손님들. 영화관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안방이라는 사적 공간으로 포르노 소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VHS와 베타맥스의 규격 전쟁에서
AV가 VHS의 승리에 기여했다는 도시전설이죠. 소니의 베타맥스가 화질에서는 앞섰지만 VHS 진영이 성인 콘텐츠 제작사들과 적극적으로 손잡았다는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초기 VHS 카탈로그의 상당 부분이 성인물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설은 완전히 실증되지는 않았지만 기술과 성인 산업의 공생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금까지도 인용되고 있어요. 1980년대 말 일본의 AV 산업은 연매출 1000억 엔을 돌파했습니다. 핑크 영화가 영화관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묶여 있었다면 VHS는 그 한계를 완전히 부숴버린 겁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혼자서. 이 세 단어가 VHS 혁명의 본질이었죠. 테이프 한 장이 열어젖힌 판도라의 상자는 이제 연 1000억 엔짜리 산업이 되었고, 이 거대한 시장은 곧 한 명의 괴물 같은 인물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후쿠시마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청년이 있었어요. 무라니시 토오루.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고 대학에 갈 형편도 되지 않았죠. 그의 첫 직업은 백과사전 외판원이었습니다. 무거운 샘플 가방을 들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거절당하고 또 두드리는 나날이었죠. 하지만 이 경험이 훗날 그를 전혀 다른 분야의 전설로 만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외판원 시절 무라니시가 배운 건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읽는 능력이었죠. 그는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순간에도 상대방의 눈빛을 읽었어요. 어떤 집에서는 주부가 살짝 열어놓은 문틈으로 호기심이 비쳤고, 어떤 집에서는 남편이 아내 몰래 관심을 보이기도 했죠. 결국 무라니 씨는 깨달았습니다. 백과사전을 파는 것보다 사람들의 욕망을 파는 쪽이 훨씬 수익성이 좋다는 걸요. 1980년대 초 그는 AV 업계에 뛰어들었어요. 무라니 씨의 감각은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는 다이아몬드 비주얼이라는 제작사를 설립하고 기존 AV와는 차원이 다른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스토리가 있었고 촬영이 정교했으며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출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카메라 앞에서 직접 연기하고 진행하고 심지어 해설까지 했습니다. 나갑니다 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일본 대중문화의 밈이 되었어요. 감독이자 배우이자 프로듀서 무라니 씨는 1인 3역을 해내며 업계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전성기 시절 무라니 씨의 연매출은 100억 엔에 달했습니다. 3,000편이 넘는 작품을 연출했고 업계에서 그를 포르노의 황제라 불렀죠. 롤스로이스를 타고 촬영장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은 AV 업계의 호황을 상징했어요. 하지만 그의 야망은 일본 국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파격적인 것을 추구했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무대가 하와이였어요. 하와이 촬영은 무라니 씨의 야망과 무모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대규모 AV 촬영을 감행한 건데 수십 명의 스태프와 출연자를 데리고 리조트를 통째로 빚었죠. 이것이 미국 당국의 눈에 띄었어요. 그는 하와이에서 체포되었고 이 사건은 일본 AV 업계가 처음으로 국제적 스캔들에 휘말린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묵인되던 것들이 국경을 넘는 순간 범죄가 되었어요. 업계 전체에 충격파가 퍼졌죠. 체포 이후에도 무라니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방된 뒤 다시 업계로 돌아왔고 버블 경제가 꺼지면서 50억 엔의 빚을 지게 되었지만 그것마저 콘텐츠로 만들었죠. 빚쟁이 감독의 역경기, 파산에서 재기까지.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극적인 서사였어요. 2019년 넷플릭스가 그의 인생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전라의 감독이라는 제목으로요. 포르노의 황제에서 넷플릭스 스타까지 무라니시 토오루라는 인물은 일본 AV 산업의 야망과 광기를 가장 극적으로 체현한 사람이었어요. 1986년 10월 한 여성이 크리스탈 에이조의 카메라 앞에 섰어요. 쿠로키 카오루. 그녀는 AV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었지만 그날은 아무도 그 사실은 몰랐죠. 당시 AV 여배우란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는 익명의 존재였습니다. 작품이 끝나면 조용히 사라지고 다음 작품에는 또 다른 이름 없는 여성이 등장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었어요. 출연자는 소모품이었고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려 하지 않았죠. 쿠로키 카오루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자기 표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어요. 데뷔 작품에서부터 그녀는 기존의 AV 여배우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었죠. 카메라 앞에서 수동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된 것은 겨드랑이 털을 밀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어요. 당시 일본 사회에서 이것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의 몸은 매끈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죠. 비난도 쏟아졌지만 오히려 그 논란이 그녀의 이름을 더 널리 알렸어요. 작품마다 1만 7천 장이 팔려나갔습니다. 이전까지 AV 단일 타이틀의 판매량으로는 파격적인 수치였어요. 대여점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붙은 선반이 따로 만들어질 정도였죠.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쿠로키 카오루가 낮 시간대 TV 토크쇼에 출연하기 시작한 거예요. AV 여배우가 주류 미디어에 얼굴을 내미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었죠.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말했고,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를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혐오와 호기심, 경멸과 존경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쿠로키 카오루의 존재는 일본 사회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어요. AV 여배우도 하나의 인격체이고 자기 결정권을 가진 전문직 여성일 수 있다는 인식의 씨앗이었죠. 물론 이것은 씨앗에 불과했습니다. 사회 전체의 인식이 바뀌려면 아직 수십 년이 더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녀 이후로 AV 여배우라는 직업의 사회적 위상은 미세하게나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강연에 초청되기도 하고 잡지 인터뷰에서 페미니즘을 논하기도 했어요. 그녀의 팬층은 기존 AV 소비자를 넘어 여성들과 지식인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크로키 카오로라는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AV 여배우의 예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일본 사회가 성과 여성의 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중잣대에 대한 하나의 질문이었죠. 그녀가 만든 균열은 작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등장하는 수많은 AV 여배우들은 쿠로키 카오루가 열어놓은 문을 통해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산업에는 출연자의 인권보다 더 오래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0년 넘게 일본 사회를 지배해온 하나의 법, 형법 175조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죠. 일본에는 특이한 법이 하나 있어요. 형법 175조. 1907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음란한 문서나 물건의 배포를 금지하고 있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 엔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항 자체는 단 두 줄에 불과하지만 이 짧은 두 줄이 일본 AV 산업의 운명을 100년 넘게 좌우해왔어요. 문제는 음란의 정의였습니다. 법 어디에도 무엇이 음란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어요. 1957년 채털리 부인의 사랑이라는 D.H. 로렌스의 소설이 음란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본 대법원은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놓았죠. 성적 흥분이라니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닌가요? 바로 그 모호함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이후 수십 년간 일본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족쇄가 되었어요. 법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니 결국 업계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모자이크, 일본 AV의 가장 유명한 상징이죠. 성기에 디지털 모자이크를 씌우면 음란물이 아니라는 묵시적 합의가 업계와 수사 당국 사이에 형성된 거예요. 법 조문 어디에도 모자이크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율 규제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업계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되었죠. 자율 규제를 관리하는 기구도 만들어졌어요. 1972년 네바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이 기구들은 모자이크의 두께, 면적,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기준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소비자가 불만을 품었고 너무 얇으면 경찰이 들이닥쳤죠. 심의 담당자들은 윙윙거리는 모니터 앞에 자를 대고 픽셀 수를 세는 일이 일상이었어요. 모자이크 한 픽셀의 차이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묘한 색이었습니다. 1996년에는 SOD의 타카하시 가나리가 독자적인 심의기구 메디린을 설립했어요. 기존 기구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서 더 과감한 작품을 유통하겠다는 전략이었죠. 이것은 사실상 모자이크 기준의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어느 기구의 심의를 받느냐에 따라 같은 장면도 합법이 될 수 있고 불법이 될 수 있었어요. 업체들은 가장 느슨한 기구를 찾아 쇼핑하듯 돌아다녔죠. 이 경쟁은 결국 파국을 맞았습니다. 2007년 심의기구 비데린이 경찰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모자이크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이유였죠. 비데린은 해체되었고 업계 전체가 일본 콘텐츠 심사센터로 재편되었습니다. 한편 2006년에는 음모 노출 금지가 해제되었고 2011년에는 형법이 개정되어 전자매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형법 175조와 모자이크. 이 기묘한 공조는 일본만의 독특한 현상이에요. 법은 포르노를 금지하면서도 사실상 허용하고
업계는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경계를 밀어붙이는 줄다리기. 100년이 넘도록 이 게임은 계속되고 있었고 이기는 쪽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묘한 균형 위에서 한 남자가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어요. TV 프로그램 연출가 타카하시 가나리는 천재 타케시의 기분 좋은 TV 같은 인기 프로그램을 만들던 PD였어요.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감각,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획력이 그의 무기였죠. 방송국에서 그의 이름은 곧 시청률 보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995년 12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려요. 파산 직전에 소규모 AV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회사 이름은 소프트 온 디맨드, 줄여서 SOD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말라가는 TV PD가 왜 하필 AV 업계에 뛰어드는 거냐고요? 방송국 동료들은 미쳤다고 소리쳤고 가족은 걱정했죠. 하지만 타카하시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AV가 재미없는 이유는 콘텐츠가 전부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것. 같은 구조, 같은 전개, 같은 결말. 그는 TV에서 검증된 예능적 기획력을 AV에 접목시키면 시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고 봤어요. 결과는 경이적이었습니다. SOD의 매출은 1996년 3억 엔에서 시작해 2005년에는 90억 엔까지 치솟았어요. 10년 만에 30배 성장이었죠. 비결은 기발한 기획물이었습니다. 마법의 거울이라는 시리즈는 한쪽에서만 보이는 거울을 활용한 기획물이었는데 이것이 AV의 문법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기존의 AV가 단순한 성행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SOD의 작품들은 상황극의 재미와 긴장감, 예측 불가능한 전개를 더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성적 흥분이 아니라 예능을 보듯 AV를 즐기기 시작했죠. 타카하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체 심의기구인 메디리는 설립하고 대여점에 SOD 전용 렌탈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유통 채널까지 구축해서 제작에서 심의, 유통까지 수직 계열화 한 거죠. TV 업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AV 업계이기에 가능한 과감한 사업 구조였어요. 그는 AV를 하나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격상시키려 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 AV 산업은 전례 없는 황금기를 맞이했어요. 월 4,500편 이상의 신작이 쏟아져 나왔고 연간 시장 규모는 4천억 엔, 약 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매년 약 1만 명의 신인이 업계에 진입을 시도했고 수백 개의 제작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대한 생태계가 형성되었죠. 일본의 AV 산업은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대 규모의 성인 콘텐츠 산업이 된 거예요. SOD는 이 황금기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가나리가 증명한 것은 단순했어요. AV도 결국 콘텐츠이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돈이 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월 4,500편이라는 숫자의 이면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생산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화려한 숫자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었어요. 연 4천억 엔, 월 4,500편. 이 거대한 생산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약 1만 명의 여성이 업계에 진입을 시도했는데 그들 모두가 자발적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황금기의 화려함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세상은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업계 전체가 뒤흔들렸습니다. 2016년 3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나우가 일본 AV 산업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보고서의 내용은 업계의 민낯 그 자체였습니다. 모델 면접이라고 속여 불러놓고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뒤 AV 촬영을 강요하는 수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거부하면 위약금 수백만 엔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는 매니지먼트 회사, 촬영 현장에서의 비동의 행위와 심리적 학대. 보고서는 이 모든 것이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피해자들의 프로필이었어요. 대부분 20대 초반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전문 스카우트들은 시부야나 하라주쿠 같은 번화가에서 그들에게 접근했고 처음에는 그라비아 모델이나 탤런트 활동을 제안했죠. 고급스러운 명함을 건네고 깔끔한 사무실로 초대하고 전문적으로 인쇄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의 작은 글씨 속에 AV 출연 조항이 숨어 있었지만 읽어보라고 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서명하는 순간 그들의 선택권은 사라졌죠. 피해자들이 도움을 구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이건 민사 계약 문제니까요 라며 개입을 꺼렸고
가족에게 말하자니 수치심이 앞섰어요. 업계의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출연자가 빠져나가기 어렵도록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었죠. 거액의 위약금 조항, 신상 정보 보유, 이미 공개된 작품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압박, 빠져나가는데 성공한 여성들조차 디지털 세계에 영원히 남겨진 영상 때문에 평생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일본 국내에 머물지 않았어요.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행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 일본 AV 산업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고, 국제사회는 이를 인신매매의 한 형태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의 합법적인 산업이 사실상 인신매매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죠. 황금기의 이면에서 벌어진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업계 내부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대형 제작사는 자발적으로 출연자 의사 확인 절차를 강화했고, 전직 AV 여배우들이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SNS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이들의 목소리가 퍼져나갔죠. 하지만 수백 개의 제작사가 난립하는 산업의 구조를 자정 노력만으로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법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언어의 첫 물결은 업계 안쪽에서 시작됐어요. 2017년 AV 인권윤리기구가 발족했습니다. IPPA 소속 290개 제작사와 3,300개 판매점이 참여한 이 기구는 출연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촬영 전 면담과 냉각 기간을 도입했죠. 자율규제의 오랜 역사에서 가장 실질적인 변화였습니다. 모자이크 두께를 다투던 시절과는 차원이 다른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기구는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었어요. 촬영 전 최소 48시간의 숙려 기간을 두고 현장에서는 언제든 촬영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며 출연 동의서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확인을 받도록 했죠. 동의위의 규칙이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지만 적어도 공식적인 기준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어요. 2022년 4월, 일본의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법 개정은 민법상의 변화였지만 AV 산업에 핵폭탄과 같은 충격을 안겼죠. 18세 고등학생이 보호자 동의 없이 AV 출연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미성년자 취소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는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었는데 그 보호막이 18세로 내려간 거죠.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이 즉각 움직였습니다. 졸업식 직후 교문 앞에서 스카우트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우려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고, 언론이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여론이 들끓었어요.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입법이 진행되었죠. 2022년 6월 AV 출연 피해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어요. 계약 후 촬영까지 최소 1개월 대기 기간, 작품 공개 후 1년간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인 해지권 행사 가능, 그리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실질적인 처벌 조항. 업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대형 제작사들은 법을 수용하며 계약 절차를 새로 정비했습니다. 법무팀을 강화하고 출연자 면담 프로세스를 문서화하고 냉각 기간 관리 시스템까지 도입했죠. 하지만 소규모 업체들은 생존을 걱정했어요. 한 달 대기 기간은 출연자의 마음이 바뀔 충분한 시간을 주는 동시에 영세 제작사의 제작 일정에 큰 차질을 빚었으니까요. 업계 일각에서는 이 법이 산업을 죽이는 법이라며 거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그 어떤 반발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 사회가 처음으로 AV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자율규제의 시대에서 법적 규제의 시대로 일본 AV 산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AV 산업이 법적 개혁과 씨름하는 사이 시장의 판 자체가 뒤집히고 있었어요. DVD와 블루레이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2022년 일본의 영상 패키지 시장은 1148억엔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16.1%나 급감한 수치였죠. 10년 전만 해도 역 앞가게마다 진열대를 가득 채우던 AV, DVD가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여점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팔리지 않는 재고로 가득한 창고만 남았어요. VHS가 핑크 영화를 밀어냈듯이 이번에는 스트리밍이 DVD를 밀어내는 익숙한 순환이 시작된 거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판자였습니다. DMM이 운영하는 이 플랫폼은 일본 최대의 성인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로 급성장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수만 편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월정의 구독 모델과 개별 작품 구매가 공존하는 디지털 생태계는 물리적 유통망을 놀라운 속도로 대체했습니다. VHS 테이프를 레코더에 딸깍 넣고 되감기 소리를 들으며 기다리던 시대에서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수만 편을 탐색하는 시대로, 매체가 바뀔 때마다 산업의 지형도 함께 바뀌어 왔어요. 하지만 디지털 전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협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딥페이크의 등장이었어요. 인공지능이 누군가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이 급속도로 퍼졌는데, 전 세계 온라인 딥페이크의 96%가 비동의 포르노였습니다. 연예인, 유튜버, 동급생, 직장 동료, 심지어 전혀 모르는 일반인까지 본인의 동의나 인지 없이 자신의 얼굴이 포르노 영상에 합성되는 피해가 폭증했죠. 기존 AV 산업의 피해는 촬영 현장에 국한되었지만, 딥페이크는 카메라 앞에 한 번도 서본 적 없는 사람까지 피해자로 만들었어요. 일본에서도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딥페이크 포르노가 전년 대비 243%나 급증했어요. 더 충격적인 사건은 2021년에 일어났죠. AI를 이용해 AV에 씌워진 모자이크를 제거한 영상을 제작하고 유료로 판매한 남성이 체포된 겁니다. 일본 최초의 AI 관련 음란물 사건이었어요. 형법 175조가 100년 넘게 지켜온 모자이크라는 방패가 AI 기술 앞에서 종이처럼 찢어진 순간이었죠. 이 사건은 일본 법 체계의 근본적인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형법 175조는 모자이크가 존재하는 세계를 전제로 만들어진 법이었어요. 하지만 AI가 모자이크를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 그 자율규제 시스템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기술은 법보다 항상 빨랐고 규제의 빈틈은 갈수록 넓어져만 갔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만들어졌지만 기술이 만들어내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피해를 막을 법적 장치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일본 AV 산업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것은 단순한 포르노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건 전후 일본 사회의 욕망과 억압, 기술의 혁신과 자본의 논리, 자유와 착취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교차로였습니다. 핑크 영화에서 시작해 VHS 혁명을 거쳐 디지털 시대에 이른 60년간의 여정. 이 산업은 일본 사회의 민낯을 비추는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거울이기도 했어요. 흥미로운 건 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일본 사회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졌다는 점이에요. 초식남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2011년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조사에서 미혼 남성의 61%가 이성과의 연애 관계가 없다고 답했어요. 기혼 부부의 68% 이상이 무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죠.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성인 산업을 가진 나라에서 실제 성관계와 연애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역설이었어요. 가상의 친밀함이 현실의 관계를 대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출생 위기와 맞물려 이 문제는 일본 사회가 직면한 가장 민감하고 시급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한편 AV 산업은 일본 대중문화의 깊은 곳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어요. 2005년 기준 2조엔 규모의 오타쿠 경제에서 에로 만화와 에로게는 AV와 공생하는 문화적 토양이었습니다. 만화에서 AV로, AV에서 게임으로, 게임에서 다시 만화로, 이 순환적 생태계 안에서 모해라는 독특한 감정이 자라났어요. 2차원 캐릭터에 대한 순수한 애정과 3차원 현실 관계의 회피가 공존하는 기묘한 하위 문화였죠.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독특한 문화가 형성된 배경에는 AV 산업의 존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넷플릭스에서 전라의 감독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 공개됐어요. 브라니시 토오르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 AV 산업의 역사를 조명한 이 작품은 일본 밖의 시청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산업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함과 추악함, 자유와 착취, 혁신과 퇴행이 한 인물의 생애 안에 모두 담겨 있었죠. 웹판원에서 황제로, 황제에서 파산자로, 다시 넷플릭스 스타로. 포르노의 황제가 보여준 자화상은 곧 일본 AV 산업 전체의 자화상이기도 했어요. 핑크 영화에서 시작해 VHS 혁명을 거쳐 디지털 시대에 이른 60년. 일본 AV 산업은 여전히 거대하고 여전히 논쟁적이며 여전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제 출연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법을 바꾸었고,
AI는 전혀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초식남 세대는 가상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이 산업이 60년간 우리에게 남긴 것은 결국 하나의 질문입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산업과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걸까요?